최신 연구에 따르면 발목이 자주 삐는 사람들의 경우 발목 근력이 굉장히 약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발목의 편심성 수축, 그러니까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긴장을 유지하는 능력이 약해진 경우에 발목을 삘 확률이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근력이 그냥 약한 사람이 아닌 축구 선수같이 발목 힘이 좋은 사람의 경우에도 근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근력 운동을 많이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균형 있는 운동을 효과적으로 알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발목을 자주 삐는 이유가 뭔지를 아는 게 먼저일 겁니다. 발목이 삐게 되는 원인들을 최신 연구 내용에서 알아보니 성별 아니었습니다. 나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만 활동적일수록 아무래도 다칠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니 어릴 때 많이 다친다 정도이며 가장 큰 원인은 과거력, 즉 부상을 당했던 다리가 계속 부상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알게 되어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부상당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부상의 요인과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집중해야 할 텐데 그 중 하나가 발목의 움직임 균형이 나오게 됩니다. 발목의 저축 굴곡, 즉 발바닥 방향으로의 움직임과 배측 굴곡, 즉 배꼽 쪽 방향으로의 운동성의 불균형이 부상과 굉장히 연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부상당했다고 계속 붕대로 감아놓고 체중 지지를 안 하고 안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기능적으로 안 좋다는 내용까지 연구에서 최근에 밝혀진 결과를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신경근 자극 훈련을 통해 발목의 근력에 대한 균형을 회복해 줘야 하겠습니다. 근력이 좋으면 당연히 부상의 확률이 줄어들지 하고 넘길 게 아니고요. 한쪽 방향으로만 유독 힘이 강하거나 수축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짧아지는 힘만 강하냐, 늘어나면서 버텨주는 힘도 강하냐 라는 것들도 이 발목 안정성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 점프했다가 내려오면서 발목이 꺾이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접질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대부분 근육이 짧게 수축했다가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즉 편심성 수축 근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운동을 하더라도 단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형태의 저축 굴곡 운동만 빠른 속도로 그리고 많은 횟수를 하는 게 아닌 들어 올려졌던 발 뒤꿈치가 천천히 내려오며 바깥쪽으로 발목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이런 편심성 균형 수축을 통해 안전하게 발 뒤꿈치까지 바닥을 디딜 수 있는 훈련을 적절하게 병행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게다가 우리 발목의 관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바깥쪽에 있는 복숭아뼈가 안쪽 복숭아뼈보다 더 아래에 위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발목 관절이 축이 사선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 굴곡, 즉 발바닥 방향으로 수축할 때 자연스럽게 발끝이 안쪽을 보게 되는 내전 4번을 동반한 이러한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가장 발목이 잘 접질리는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안쪽에 위치한 종아리 근육과 바깥쪽에 위치한 종아리 근육이 적절하게 수축을 해주면 접질리지 않겠지만 단순하게 발목만 저축 굴곡, 즉 발 뒤꿈치를 들어올리는 강하고 빠른 수축만 계속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면 근육의 불균형이 생겨 접질릴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발의 근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땅을 접지 않은 면적이 넓을수록 균형 잡기가 유리할까요? 혹은 이렇게 좁을수록 유리할까요? 네, 당연히 면적이 넓을수록 유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발로 서 있을 경우에는 발목을 삘 확률이 거의 없어요. 반대로 한 발로 서 있을 때 더 불안정해질 거고요. 이러한 형태는 필연적으로 사람이라면 걷는 동작이나 뛰는 동작, 그리고 계단을 내려올 때
한 다리로 체중을 지지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죠. 따라서 한 발로 설 수밖에 없다면 한 발로 서 있을 때 최대한 면적이 넓어야 다치지 않을 것인데, 발 뒤꿈치가 떨어져 있지 않게 되면 그나마 안정적이겠지만, 발 뒤꿈치가 떨어진 이런 저축 굴곡의 형태에서는, 발 뒤꿈치가 들어진 상태에서는 지면에 닿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안정성이 근력에 의해 부여받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 발바닥 쪽에 위치한 이 발 내재근들도 좌우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안정성을 주기 위한 이런 아치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과 발목을 같이 강화시키는 훈련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집에서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발바닥에 대한 감각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균형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먼저 이 근력이 그리고 인지 능력이 충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발 내재근을 이용해서 아치를 적절하게 만들었다 늘렸다 할 수 있는 훈련들을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아치를 세워주는 움켜쥐는 형태로 꽉 누르시는 훈련을 하시고요. 나머지 네 발가락들이 엄지발가락 대신해서 이렇게 웅그러지지 않도록 들어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로 아치가 살짝 더 올라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고요. 이번엔 네 발가락은 다시 바닥을 지그시 내려놓습니다. 엄지발가락을 컨트롤하는 훈련들을 진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감각과 내재근들의 적절한 수축과 이완에 대한 신경근 훈련들을 진행을 해보세요. 10번 정도 동작을 반복해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밴드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삘 때 보면 바깥쪽으로 많이 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형태의 4번, 내전을 동반한 저축 굴곡을 할 때 많이 삐게 돼요. 따라서 외번, 외전을 동반한 배축 굴곡 훈련을 하는 겁니다. 반대작용 근육에 대한 훈련들을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부상당한 쪽발이 아무래도 이쪽 방향으로의 감각도 떨어져 있고 근력도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루프 밴드를 이용해 주셔서 버텨주는 훈련부터 해주시는 겁니다. 버텨주시기만 하면 돼요. 양쪽을 걸어 놓고 양쪽 다 발목의 움직임이 없게 하면서 계속해서 양쪽 다리가 멀어지면서 힘을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버텨주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8초 정도 버텨주시고요. 풀어주고 2초 쉬셨다가 다시 멀어지면서 8초, 다시 휴식해서 2초, 총 10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3세트 진행해 볼게요. 세 번째 동작입니다. 아직 부상당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최근에 다시 또 부상당하셨던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성화되고 내가 다친 지 오래돼서 다시 부상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양쪽 다요. 그리고 부상을 자주 당한 쪽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 있는 다리를 한쪽으로만 지지할 수 있도록 반대쪽은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빠르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인지하면서 좌우로 꺾이지 않도록 발목을 컨트롤하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겁니다. 4초 정도요. 반복해 볼게요. 들어 올리고요. 뒤꿈치 2개 모두 다 올렸으면 약한 쪽 발만 유지하면서 늘어나면서 긴장하는 힘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10회 반복하고 하루 3세트 진행해 주세요. 운동 방법에 대한 영상은 너무나도 많고 다 다르다고 하시고 이런 방법은 정말 맞을까? 라고 의심되기도 하고 할 텐데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따라하더라도 부작용이 없고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과학적 근거 기반한 연구 논문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조사하여 알려드리는 모든 논문은요, 시스테믹 리뷰 논문으로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과학적 근거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 수많은 연구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형태의 리뷰 논문 형태로 연구의 질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연구자의 실험 연구
같은 경우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그 조건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걸 말하는 연구자의 편향성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비슷한 형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견이 없는 내용이고요. 또한 인용지수가 높다라고 해서요, 연구자들이 연구를 참고하고 인용을 많이 한 연구들을 가져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최신 경향과 질 좋은 연구이기 때문에 따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내용이 있고 더 최신의 내용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과학적 근거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 또한 공부가 되고 제가 업데이트해서 내용을 전달할 테니 감사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에 발표된 발목 부상 위험도에 관한 시스테믹 리뷰 논문에 의하면 발목 근력 균형이 맞지 않아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엘리트 축구 선수 중에 자주 발목을 당했던 선수는 저축 굴곡에 대한 편심성 수축, 그러니까 발 뒤꿈치 들기 후 내려올 때 버티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경우에 부상을 입었다라는 연구를 볼 수 있었고요. 또한 발바닥 쪽 굽힘과 발등 쪽 굽힘의 등속성 근력 비율이 차이가 난다는 연구 논문도 리뷰를 통해서 부상을 입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연구에서는 발목의 편심성 수축 근력과 근력 비율이 부상과 매우 연관이 크니 수동적인 치료보다는 적극적으로 운동 치료를 권장하고 있네요. 또한 치료 관리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형태의 논문을 보게, 여기서 우리가 라이스라는 예전 치료 방법처럼 휴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휴식에 대한 효과 검증이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거죠. 되게 옛날 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경향에서는 조기에 빠르게 관절을 움직여주고 체중을 지지하여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이 붓는데 움직이는 게 맞나 싶으시고 다른 예전 오래된 검증되지 못한 치료법을 따라하다가 점점 더 발목이 약해지시지 마시고, 이런 최신에 나온 신뢰도가 높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는 빠르게 가동 범위를 늘리고 체중에 대한 인지 훈련을 통해서 감각을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통증이나 붓기가 굉장히 심하다면 운동을 하기 힘드니까요, 얼음찜질을 같이 해주면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강한 증거가 있다고 하니 얼음찜질은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고 나서 하는 것처럼 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기능적인 훈련 그리고 정적 동적 균형으로 넘어가 주셔야 하는데요, 그러한 내용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서 업데이트 되는 내용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